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방향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핫할 때는 주식, 부동산이 꿈틀댈 때는 아파트. 남편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월세를 낼 때는 월세를 받는 상가 투자를 고민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원금을 다 갚는 게 먼저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루빨리 경제 잘 얻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까요? 답이 안 나와서 월부닷컴에 고민을 남깁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돈 버는 걸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해야만 40대, 50대, 60대가 남들과 달라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휴직 중인 제가 남편보다 시간이 있다 보니까 소액으로 주식 단타도 좀 치고 장이 열렸을 때는 베스트 종목 보기도 하고 장이 끝난 다음에는 종목 발굴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기운이 확 빠지네요. 최근엔 좀 좋았는데 강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장이 아니라 본인의 종목이 안 좋으신가 보군요. 그래서 강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요즘 서점에 가면 주식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부동산 책에 눈이 가요. 상가 투자 부분을 읽다 보면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그러다가도 에휴,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방향을 못 잡은 절 보면서 기분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가계부를 한 달 전에 쓰고 계획대로 소비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어서 돈 모으는 건 자신 있어요. 막연하게 남편 사업을 더 키우자는 꿈이 있기도 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현금을 보유하고자 최소한의 대출만 갚고 적금으로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알고 월부닷컴 가입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를 딱 정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도대체 주식, 부동산, 어떤 재테크가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이 있는데 지금처럼 현금 모아나가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요? 30대라는 나이가 육아도 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허리띠 졸라매며 종잣돈 크기를 키우면서 동시에 재테크도 해야 되는 나이예요. 정말 만만치 않은데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멀리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아기 과자, 딸기 같은 과일을 못 사줬어요. 옛날 여행사진 보면 애들 옷이 다 물려받은 옷이라서 어울리지도 않게 입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별로 힘들다고 생각 안 했는데 요즘 남편이랑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저 때부터 공부해서 돈 좀 모을 걸, 상급제에 관심 좀 가져볼 걸, 하루 종일 고생하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잘 굴려서 몇 배로 불려놓고 싶어요. 남편은 워킹맘이 제게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 줍니다. 멋지시네요. 육아와 집안일 같이 하는 저를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요. 그 고마움을 연료 삼아서 제가 더 가정을 챙기게 되고 돈 걱정 없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너나이님, 현준 대표님,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가격으로 선택하지 않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공무원 자영업자 부부의 재테크 첫 시작을 구해주얼부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전업투자가자가 아닌데 직장인으로 퇴근하고 한 두세 시간 쓸 수 있는 직장인으로 좋은 투자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전업투자자나 슈퍼개미들은 회사에 방문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탐방도 가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녁 때 탐방 가면 다 문 닫았잖아요. 저는 주식을 포기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너나이님, 현준 대표님이 지금 같은 제 상황이라면 투자의 시작을 주식으로 하시겠어요? 부동산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상가 투자는 어떨까요? 제 인생의 청사진을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주식 계좌입니다. 계좌인데 뭐 돈을 많이 넣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아는 종목들이네요. SK 이노베이션,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또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죠. 애플, 이런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상가 투자는 일반적으로 모으면 왜 웅장해지는 거예요? 상가 투자라고 하는 건 상가를 사놓고 거기에 이제 상업지구에 입점을 해가지고 그렇죠.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월세 이 환원율이 뭐 몇십 %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근데 왜 웅장해질까? 약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부분 많이 봤거든요. 아파트의 개수 자체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자산으로 하면은 막 몇백억이다 이런 사람 하면서 와 웅장하다 또는 빌딩 와 멋있다 웅장하다. 근데 상가 투자는 뭐죠? 상가 투자는 뭐냐면은 이분이 책을 보셨잖아요. 상가 투자로 책을 쓸 수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상가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상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가 투자로 돈을 버는 원리를 사람들은 월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세 차익이에요. 상가도? 네. 시세 차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완전 불인으로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는 시세 차익 기대하면 안 된다. 아파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오피스텔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당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오피스텔 중에 8평짜리 이런 거 막. 원룸 느낌? 원룸. 그냥 공급 8평. 실제로 들어가면 4평 이런 거. 그런 거는 가격이 안 올라요. 심지어 강남에 있는 애도 잘 안 올라요. 근데 방이 2개 이상, 3개.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준해서 아파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아파트 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아파트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가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100%예요. 오피스텔은. 근데 상가는 입지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상가가 들어선 상태에서 주변이 많이 바뀐다. 즉 주변이 바뀐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가로 제일 돈을 많이 버신 분들 현실로 제가 보면은 분양상가로 돈 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분양받는다는 거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딱 갔는데 택지 개발 하고 있고 새로 상가가 막 올라와. 그리고 막 이렇게 펜스에 단지 앞에 뭐 있고 펜스가 이렇게 공사하고 있고 펜스가 쳐져 있고 거기 앞에 이렇게 막 멋진 조감도로 쫙 건물 올라가고 무슨 근데 그걸 사고 싶어요. 불인이들은 신축 공사 해놓고 막 월세가 잘 나갈 것 같거든. 그럴 것 같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식하고 똑같아요. 아까 PER로 보셨잖아요. PER로 나는 1.5%라도 시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이익 대비 시총이. 월세 대비 분양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실제로 그 동네 세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월세가 300이 나오고요. 어느 지역에서 월세가 100이 나와요. 어디가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월세 300이 나은 거 아니에요? 낫다고 얘기하지. 근데 월세 300이 월세 100보다 가격이 10배가 비싸.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분양 신축 상가들은 분양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게 책정이 돼요. 대부분. 저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요. 그게 진짜 돈이 될 거면 분양을 할까요? 내가 하지. 임대를 하지. 내가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실제로 신축을 분양받아서 신축 상가로 소관 썼고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 300, 500을 받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그게 망하는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분양 상가를 너무 비싸게 분양을 받아요. 그리고 대충 받아요. 왜냐면 상가는 진짜 중요한 게 1층이냐 2층이냐도 다르고 전면이냐 후면이냐도 다르고 딱 바로 앞에 있어야 돼. 사이드냐 아니면 중간에 애매하게 있냐 이런 거 다 달라요. 근데 2층이 1층보다 분양가가 뭐 훨씬 싸다고 해서 2층 받으면 2층은 월세가 아예 안 나가. 왜? 임대 자체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 거 막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어요. 그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샀는데 임대 자체가 안 나가는 그런 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상가 투자할 때는 그 상가를 내가 만약에 분양할 관심이 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상가를 몇 호를 짓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주변 배우 수요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마곡이 되게 유명한데 마곡에도 아직도 2층, 3층에 빈 상가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마곡 입주한 지가 언제냐고요. 그렇죠. 네. 거의 5년, 10년 됐죠.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곡 정도의 거주 수요로는 그 상가 호수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공항철도 타고 다 홍대로 놀러 가요. 그렇지. 네, 마곡에서 만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비싸요. 그럼 도대체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상가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런 신도시 상가 중에 그러니까 새로 지은 택지지구 상가 중에 자 임대가 안 나갑니다. 임대가 안 나가면은 가격이 어떻게 맞춰지냐면 상가는
그 지역에서 준하는 월세 수익률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5%가 통용돼요. 그 월세가 만약에 안 나가면 월세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임대가 안 나가면. 월세가 떨어지면은 임대 수익률은 5%로 맞아져 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 비율대로 그대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도 안 팔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채무를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대부분 새 끼고 사니까. 네네. 아니 저기 대출 끼고 사니까 경매 던지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찰이 되는데 유찰이 여러 번 돼서 거의 분양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수익률이 막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받아요. 경매를 받아서 또 임대를 놓는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고수들은. 그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제가 이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네. 상가 투자가 왜 웅장한 거냐라고 들었는데 답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협지예요, 무협지. 이게 웅장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골치가 아파. 유찰되는 거 기다려. 법원 가서 이거 낙찰받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내가 장사도 해야 돼. 아이, 주식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말한 게, 내가 막 상가를 거느리고 막 월세를 받고 이것도 있는데, 그 내용이 스토리가 엄청 진짜, 이게 무협지야. 약간 있어 보이네. 있어 이게 보여. 나중에 성공했을 때 이렇게 막 문제를 해가지고 막 쫙 그런 거군요. 막 법원에서 막 해프닝이 있고 막 가서 명도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가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 제가 아는 분들은 상가로 돈 번 분들은 분양상가가 아니라 다 경매로 돈을 버셨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싸질 때 낙찰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낙찰 받아서 그거를 이제 팔면서 차익을 남기는, 어려운 임대를 거예요,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가 투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안 좋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제 한번 사모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면서 주식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이 맞을까, 부동산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어떤 면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된 건지,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조금 그 자영업이 자리가 잡혀서 잉여현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저는 그냥 정말 잘 굴리고 싶은 마음이고, 또 지금은 뭐 한 칸을 쓰면 나중에는 뭐 더 늘려서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번 돈을 그때 투자 자금으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안겨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때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굴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그냥 의문이에요. 그 부동산이나 주식 공부를 따로 해보셨어요?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겠다 싶은 게 별로 되진 않아서 이렇게 책을 많이 지금은 보고 있는 단계예요. 이거를 제가 정해드리는 건 좀 어렵거든요. 아까 현준 대표님 얘기하신 것 같이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를 이해하는 게. 근데 저나 현준 대표님이 사모님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거예요. 답은 쉽게 말하면 너나이님이라면 부동산 투자를 할 거고요. 김현준 대표님이라면 주식 투자를 할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좀 이걸 잘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현준 대표님은 내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더라.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나는 어떤 쪽에 맞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동산 투자는요, 지역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내 집 마련 하셨잖아요. 네. 그때 집 보고 사셨어요? 그냥 사셨어요? 제가 들어갈 집이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어렵죠. 네. 그죠? 그럼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그 내 집 마련할 때 집 몇 개나 보셨어요? 한 1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투자하려면 투자 한 번 할 때 집을 미니멈 10개 이상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집만 본 건 아니실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시세도 보셨을 거고 부동산에 전화도 해보셨을 거고 이 동네가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 공부도 해보셨을 거고 그죠? 네.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전부에서도 얘기했는데 현준 대표님이랑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주식을 누가 잘합니까?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현준 대표님이 주식 종목을 평상시에 많이 알고 있으면 그물처럼 펼쳐놓고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종목을 많이 하는 놈이 장땡이네요. 그 아파트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파트를 많이 아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셨던 경험을 개수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면 그때의 그 경험이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왜냐면 이거는 사람하고 얽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진짜 학을 뛴다, 학을 뛰어. 나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그 부동산 사장님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났어. 그리고 그 매도자 왜 이렇게 나한테 막 그렇게 갑자기 뭐 가격을 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피를 말려. 나 진짜 나 이런 거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할 때 좀 힘들어요. 좀 정리하면 두 개예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너무 힘들어하는 타입. 왜냐면 문제를 계속 수시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임차인들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내 집 마련할 때처럼 시간을 들여서 품을 팔고 부동산 전화하고 부동산 가고 집을 보고 집 본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 물리적으로 난 너무 힘들고 체력적인 문제든 시간적인 문제든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잘하셨던 분들이 이 두 개를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MBTI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극I거든요. 정말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타입인데 저는 이상하게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걸 조금씩 해보니까. 그래서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부동산에 어울리는 것 같다. 네, 사모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는 너나위처럼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적합한 성향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어떤 것 같으세요? 성향도 제가 그 목적의식이 너무 투철하면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 마느냐의 문제 같아요, 또.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훈련되는 거고, 현재 상황이, 현재 본인이 이제 30대시죠? 네. 그러니까 30년 살아오는 동안 내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또는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좋아하느냐, 이런 거는 이미 보통 결정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부자가 되는 그 구간이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주식과 부동산이. 근데 이제 아직 주식 얘기는 안 했지만 부동산을 들어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다지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주식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주식이 맞으면 참 다행인데 주식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주식을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 같은 경우는 숫자에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관심이 많아야 돼요. 수학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통계도 수학의 일종이죠? 그러면 이런 거 해볼게요. 제 성격인데요. 저도 수포자예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어요. 정말 수학을 못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산수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산수는 하시죠? 능력적으로 할 줄 알죠? 싫어도. 그러면 이런 성격이어야 돼요, 대신에. 어릴 때 뭔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너는 이런 애야. 뭐, 너는 이래서 별명 이거야. 뭐 할 때 좀 이렇게 정체성 같은 게 있잖아요.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저는 그게 딱 있거든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있어요, 저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아요? 불려요? 약간 망난이나 아니면 독재자. 이런 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독재자요? 아, 좋아요. 좋아요. 부동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안 돼요. 주식은 돼요. 근데 주식이 맞겠네. 왜냐면 부동산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협상이라는 거를 네. 계속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돼. 당면한 문제가 자꾸 생겨. 내가 생각하지 맞아. 않은.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독재자는 저도 독재자거든요. 그 제 가족들이나 제 친구들은 잘 압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돼.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독재자는 괜찮아요. 근데 아주 그 망나니 독재자라는 단어를 사실 본인한테 지칭하기에 어려운 단어긴 한데 너무 지금 솔루션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좋아, 갑자기 좋아.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렸냐면 남자니까 그런 표현을 딱 듣진 않았지만 네. 저는 깍쟁이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계산적이다. 이해타산에 박다. 아, 실제로 안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래. 아니요, 비즈니스 할 때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그래서 저는 그런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팀장님이랑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다고 쳐요. 그럼 내가 팀장님 밥을 사드릴 수는 있어요. 사드릴게요 했으면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사드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갔어. 안 하고 가면 그냥 34,250원 그냥 제가 드려요. 저는 성격이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은 그 숫자가 엑셀의 소수점까지 다다다닥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없어. 문제 해결은 그 회사의 경영자나 임직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뒤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데 호기심이 많은 거랑 적극성이랑은 또 달라요. 저는 적극적이어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 보면은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그냥 기다려. 약간 소극적이고 사람과 그렇게 막 잘 안 만나고 나의 의사결정에 대한 그 자존감 이게 되게 높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주식에는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특성만 있다면 어느 정도 부동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주식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주식을 한다 치고요. 주식을 한다 치고 조금 있다가 첫 번째 질문과 가지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사모님의 사연을 듣고 나서 나라면 그냥 이런 솔루션을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옵션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주식을 공부하시지만 그 사모님은 이제 공무원이시죠? 네네. 그렇죠?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반대로 남편분은 자영업이에요. 네. 자영업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몸 하나 믿고 나가서 그 전쟁터에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직 모르지만 이 남편분께서 사실 어떤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고 그 중간중간에 상당히 갈고 닦으려는 커리어를 쌓으셨고 이제는 자영업을 시작한 것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의미 있는 수익을 갖다 주고 계시잖아요. 집에다가. 그죠? 네네네. 이거는 지금 사모님께서 내가 부동산에 맞을까 주식에 맞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사모님네 가게 전체를 보면 이 남편분 사장님께서 자영업 사업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이거 대표님 소름이다. 감사합니다. 이거. 멋진 근데 말이다, 그거는 진짜. 정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몰아줘도 내가 맞네. 이거를 지금 주식으로 해가지고 불리냐 아파트를 해서 불리냐 상가로 월세를 받냐 이게 아니고 이 업종을 저희는 들었잖아요. 네. 이게 네네네. 1호점, 2호점, 10호점 분명히 이렇게도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식까지 갈 수 있는 업종이고요. 제가 요새 이제 사업가로서 느끼는 점 하나를 말씀드려보면은 대박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라고 표현한 이 자영업 시장에서 의미 있게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거든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말하자면 아무나 이제 진입은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되게 소수라서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진입장벽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면 의외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요. 제가 예를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드는 게 백선생님, 백주부, 백종원 선생님. 백종원 대표가 음식점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음식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메뉴도. 거기 아무나 다 하는 거. 맞아. 근데 백종원이 하는 데는 잘 되잖아요.
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 제가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천억 단위 회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했던 그 분야, 성장성이 되게 낮아라고 생각한 분야에 똘똘한 사람이 이 자존감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된 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정체성, 뭐 소득, 저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분이 정말 큰 사업가가 되냐 마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얘기로 넘어오면은 일해야 되는데 언제 전화하고 언제 탐방 가고 분석 언제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통화하실 때 이제 회사 복직하시면 장이 다 마감한 다음인데 이거 하루씩 밀리는 거 아니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기업 탐방을 간 것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담당자랑 전화를 한 것도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뭐 하냐? 저는 최근에 제가 되게 좋게 보는 기업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에서 낸 자료를 읽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산업 자료를 읽고요.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엑셀에다 정리하는 일을 지금 그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탐방 갈 필요도 별로 없고요. 전화 시간도 아까워. 나는 이걸 분석하는 게 재밌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 특히나 이제 공무원이시고 시간이 좀 더 많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뭐 장중에 또는 이 업무 시간 중에 기업 탐방을 가야 되냐?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 주변에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 중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의미 있게 자산을 모으시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볼 때는 사모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나 맞아. 이거 3시 이후에 못하는데 3시 이전에 못하는데 해도 될까? 요 정도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성향만 괜찮다고 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까 말까를 생각하고 그 기업의 경영자와 임직원들을 믿어주는 그 시간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워킹맘이라서 또는 직장인이라서 주식을 못한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 한 번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엘렉트릭 요 주식을 이제 갖고 계신데 네. 그 주식이 이제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대비 10% 이상으로 꾸준히 나고 그러면서도 이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장기적인 흐름, 이 에너지라든지 또는 이 2차 전지의 흐름에 맞는 그러면서도 적정 주가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꾸준히 돈 버는 회사, 비싸지 않은 것 같은 회사, 그러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 근데 현대엘렉트릭하고 포스코홀딩스가 비싸진 않다라고 마지막에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비싸지 않다라고 판별하신 거예요? 그냥 그 3년간의 영업이익 같은 거를 보고 네.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뭐 10을 뭐 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분의 공식을 대입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PER이 어느 정도 기준 대비 네네네. 낮았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느낌이 왔을 겁니다. 김현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사연을 쓸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골랐다라고 했지만 물어봤더니 내가 스스로 답하기가 약간 어디서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로 이제 끝나는 걸 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진 않은 상황이다. 근데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 주식에 안 맞는 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조금 쌓아나가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먼저 겪으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한 10권 정도 읽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좋은 책. 그러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마지막으로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 책을 읽는 와중에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이런 투자를 했네? 이런 투자를 했으면 내가 관련된 건 이런 것 같아.
예를 들면 피터 린치 책을 읽었더니 피터 린치가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하나 샀는데 그 스타킹이 너무 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찾아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다 말고 내가 요새 이번에는 이런 스타킹을 샀는데 내가 남편 이런 옷을 사줬는데 그거 상장돼 있는 건가? 이렇게 막 궁금해가지고 책을 잠깐 책갈피로 덮어놓고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막 찾아봐. 쳐보고 이런 궁금한 점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정체성이 주식에 맞는 거고요. 근데 그 맞아도 10권을 다 읽을 때까지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하진 마세요. 그거는 네네네. 이제 10권 다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거든요. 그 정도의 호기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한다. 나는 10권을 오늘부터 새로 읽는다. 좋은 책은 뭘까? 좋은 책은 인터넷에 제 이름 치고 추천도서 치면 나와요. 18권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나는 지금부터 10권을 다시 읽는다. 그러면서 그 10권을 읽으려면 최소한 뭐 10주 가까이 걸릴 거잖아요. 네. 그 동안 내가 어떤 호기심이 일었는가를 한번 메모를 해보고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책을 중간중간 덮으면서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10권을 다 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월부의 김현중 강의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기타 뭐 자기계발 재테크도 좋은데 저나 이제 너나위 팀장님한테 전화가 연결된 김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저는 아주 저는 불행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 너나위 팀장님은 어떤지 물어볼게요. 왜 그 질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네. 많은 것들 강의도 해주시고, 네. 저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런 것들 하는데 다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방송할 시간에 뭔가 이렇게 한 채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러한 시간까지 되게 행복하신지가 궁금했어요. 너무 행복한데? 야. 근데 이 질문 많이 하세요.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되게 뜻밖의 질문이어서. 진짜. 네.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일단 사모님은 주식 투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왜냐면 일단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원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런 고민들. 네, 물론 부동산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부동산은 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생기는 문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도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막 이런 기분들을 느끼면서 제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어. 저는 부동산이 좋았는데 막 그런 거를 좀 내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데서 그런 어떤 성취감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그러면은 뭐 주식 투자도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행복하죠. 왜냐면 저는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책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현실에서 진짜 부자. 왜냐면 부자라는 거는 저는 이런 것 같거든요. 10억이 누군가한테는 부자의 기준일 수 있고요. 50억이 부자의 기준일 수 있고 100억, 1000억이 부자의 기준일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재산이 1000억이 되면 전 지금보다 뭐 엄청 많이 부자가 되는 거지만 이재용 회장님이 1000억이 되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낄까요? 그죠? 그것처럼 사실 부자라는 거를 정의하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 책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부자의 끝은 관대함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런 반응 처음인데 통화 연결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이랑 재산이 오히려 하락장이 와서 제 전체적인 평가 자산은 줄어들었죠.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근데 한 2년 전에는 이랬어요.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매너 없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팍 쓰면서 아, 뭐 운전을 저 따위로 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저도 혼자 있을 때. 뭐 제 뜻대로 안 되거나 제가 예민함이 올라오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2년 전에 저보다 지금은 오히려 평가 자산은 더 줄었을지도 몰라요. 예, 투자는 더 했지만 왜냐면 하락장을 맞았으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자산이면 안 판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저는 어떠냐면은 똑같이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험하게 운전을 하시면 아,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주차할 때 이렇게 주차장이 좁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왼쪽에다가 차를 더 붙여서 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랑 반대야. 예, 그 오른쪽에 차를 대신 분이 내릴 때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차를 그쪽으로 대면 제가 편하려고 대면.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제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서. 그러면 관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제 에너지와 경험을 나눠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조금은 예전보다 관대해진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이전보다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돈을 버실 때 관대해진 본인의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아까 현준 대표님 얘기할 때 약간 진짜 놀랐거든요. 너무 좋은 답이라. 내가 이미 그 높은 수준의 기대 수익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남편분의 경험과 사업하는 역량을 통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무기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싶어요. 근데 그 새로운 무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기의 레벨만큼 올리려면 맨 땅에서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그 하나의 무기를 갈고 닦는 게 더 높은 전투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아까 현준 대표님이 짚어주신 거고, 네. 실제로 그게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쓰는 에너지만큼 쉽게 말해서 이제 내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됐어. 그게 오히려 더 이제 그 좋은 솔루션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속이 너무 후련해요 지금. 그러니까 현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린 것 뿐인 거고, 현준 대표님이 아까 그렇게 되게 좋은 얘기, 저도 이 생각 못 했어요. 현준 대표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와, 나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투자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은. 투자 맞아요.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또 챙길 것들 챙기고 하시면 또 내 집 마련도 하셨으니까. 맞아. 네네네. 남의 집 살이 하는 건 없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너무 생각이 감사해요. 듭니다. 네, 현준 대표님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희 남편이 제가 맨날 뭐 침대 뒹굴뒹굴하고 뭐 화장실에서도 맨날 이 월급쟁이 TV를 보니까 제가 무슨 어디에 너무 빠졌다라고 해서 약간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오늘 보고 나서 정말 남편한테 오히려 더 힘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야, 저기 사랑꾼이시네. 네, 2세 하나 더 추가하잖아요. 지금 늦둥이. 야, 대박이다.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남편분하고 아이들한테. 남편한테요? 네.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이제 서로 지나보면 굉장히 성장한 모습들이 계속 이제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라볼 때 저는 이제 저와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반대로 저도 성장하게 된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멋지시네. 너무 지금 그 자리에 잘 버텨주고 있는 게 너무 고맙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눈물 날 것 같아. 딱 잘라가지고 남편한테 어떻게 뭐 움직이는 액자라든지 이런 걸로 하나. 짤방으로. 이게 행복하시죠? 네, 행복해요. 네, 이거죠. 아니, 뭐 꼭 주식을 꼭 이렇게 뭐, 현대 엘렉트릭에 꼭 올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박인데? 네, 꼭 상급지에 살아야 됩니까?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본인이 성장했대잖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들이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한테 인내심을 많이 기르게 해줬고. 독재자시네. 네. 예쁜 친구들인데 그 예쁜 친구들 덕분에 저도 되게 예뻐지고 싶거든요. 말씀도 잘하시네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 그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님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뜻깊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사연 보내는 거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사연을 정말 망설였고 여기서 너무 PD님 작가님이 너무 사전에 저와 대화도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을 너무 다 이해해주시고 지금 제가 너무 속이 후련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떤 작은 고민이어도 풀어내시면 어떻게 이렇게 막 너무 자상가님들이 정말 되게 가족 얘기처럼 잘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보드 몇 번 이렇게 딱 정성스럽게 하면 그 시간이 또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더라고요. 뭐 이분 뭐예요? 이분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잘해. 기가 막히네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긴장했잖아요. 네, 이거 너무 잘하네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보람 느끼네요. 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네. 네. 야 목소리 처음에 왜 그랬어? 톤이 이만큼 올라갔잖아. 아니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하다가 본인이 더 말 잘하면서 말씀 엄청 잘하시네. 근데 오늘 확실히 고민한 만큼 좋은 답이 나와서 아까 현준 대표님 그 말씀이 저는 진짜 너무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또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맞아. 자영업을 하고 계신 어떤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오늘 사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전화 상담 신청한 사연자의 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닉네임 사모님 파야 되겠는데? 사모님 지금 팬 지금 생기고 있어요. 빠져든다 진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이죠, 뭐. 저는 처음에 이분이 너무 텐션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도 좀 끌어올려야 되나. 맞아.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조금씩. 맞아.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처음에 행복하세요부터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거 물어봐 주신 게, 참 큰 반전이었고, 맞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게 해줘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덕분에 또 평상시에 고민했던 거를 얘기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사모님께 진짜 감사하네요. 네, 감사하고 현준 대표님한테 제가 또 아까 그 대답하실 때는 정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저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른 분들께 조언을 드릴 때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마지막에 사모님의 질문 덕분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들 다들 이거 끄시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가장 옆에 있는 한 사람한테 물어보기 합시다. 물어보기. 아, 좋네. 그냥 딱 들어가서 이거 또 핸드폰 보고 있어 할 때 갑자기 행복하세요? 물어보고 자기. 네, 그냥 바로 한 번 이상 물어보기. 그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진지해. 물어보는 거야. 생각해봐. 맞아, 행복해? 맞아. 지금 행복하세요? 이거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카톡 한번 하기. 아, 좋네요. 좋습니다.